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로마가 잘 나가다가 망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훈족이 들어옵니다. 훈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게르만이라고 알고 있는 고트족을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게르만인들이 로마 제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일파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농토를 다 차지하고 로마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반달족인데요. 반달족의 또 가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럽의 고대 세계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지중해를 제대로 또 차지하게 되는 지중해 두 번째 패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랍 제국이죠. 600년 동안 아랍 제국이 그곳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그 두 세력에 의해서 지중해가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랍 제국은요, 그 이슬람 세력은 아주 단시일 내에 지중해를 석권을 하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옵니다. 이게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자칭하는 4명이 있었거든요.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해서 이 4명의 정통 칼리프 시대에 그 위쪽을 차지하는데 이게 붉은색 부분이죠. 그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무함마드가 아들을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무함마드를 대신한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봉착이 되면서 이슬람의 역사가 아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오는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일대 아부바크르, 그다음에 우마르, 우스만, 그다음에 알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은 그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친구이자 뭐 이렇게 그 상업의 그 동업자이자 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딸을 그 무함마드한테 줬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수니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함마드 혈통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알리는 이제 수니파죠. 시아파죠. 알리는 그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일대 아부바크를 제외하고 우마르, 우스만, 알리가 전부 암살을 당합니다. 전부 암살을 당하게 돼요.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그 제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돈도 많고 하니까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암살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칼리파는 이제 후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칼리프로 변하게 되는데, 그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정치, 종교, 군사 뭐 모든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를 뜻하게 되죠. 나중에 그 우스만 투르크에 가서는 나중에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 초기에는 이제 칼리프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암살을 당하는데 알리 이후에 우스만의 친척, 그러니까 3대인 우스만의 친척인 무야위야 1세가 알리를 죽이면서 우마이야 왕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리가 자신의 그 친척인 우스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되죠. 알리도 죽습니다. 자, 어쨌든 우마이야 왕조는 이렇게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커졌는데, 갑자기 커졌죠. 근데 무야위야 1세가 죽으면서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자신의 아들한테 칼리프로 이렇게 지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출을 해서 칼리프를 뽑아야 되는데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인 알리의 아들 후세인한테 무릎 꿇고 복종해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집안에서 불법으로 칼리프를 찬탈을 하고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소수 그 세력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서 동쪽 끝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저 나지프까지 도망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야지드 1세가 대군을 끌고 쫓아와가지고 카르발라에서 딱 막습니다. 이게 유명한 카르발르 전투거든요. 이게 바그다드 밑에 있고 그 원래 목적지 나지프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후세인 이븐 알리 세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뭐 70명 정도 되는 그런 세력이었고요. 우마이야 그 칼리프 6대 야지드 1세는 6만의 대군을 끌고 옵니다. 6만의 대군을. 그래서 카르발라에서 1시간 만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카르발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슬람 세계에서. 이게 시아파와 수니파를 확실하게 가르고 1340년 이상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남게 되는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그 시아파, 무함마드의 그 혈통인 시아파의 그 중심 국가는 이제 이란이고요. 그다음에 수니파, 옆집의 수니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을 해도 되는 이런 이 중심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이 지금 한 뭐 68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한 1344년 정도 동안 아직까지 이제 갈등에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파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매년 이슬람력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아르바인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아르바인은 40이라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 종파와 종교를 초월한 5천만 명이 40일 동안 순례를 합니다. 뭐 78km를 순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400km 이상을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그때 순례할 때 이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차비를 갖고 거기 가면은 모든 거는 그 공짜예요. 이미 다 그 시사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숙소라든가 발 마사지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마무시한 행사를 하죠. 아르바인.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마야 왕조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마야 왕조는 역대 이슬람 왕조 중에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쪽은 그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은 이제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될 텐데 저 정도입니다. 지금의 중국 땅덩어리보다 훨씬 넓고요. 저기 보면 이제 이란도 포함되어 있고 아라비아 반도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예전에 차지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루살렘도 뭐 이미 다 손에 넘어간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 산 있는 데에 바위에 돔을 건설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옛날 구시가지를 잠시 보자면 저런 모습의 성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슬람인들 구역, 뭐 기독교인들 구역, 뭐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인들 구역,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 구역, 그리고 이제 성전산이 있는 것이죠. 성전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건 무슨 구약에 나오는 뭐 그런 그 돌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계시를 받은 무하마드가 백마 타고 날아와서 저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때문에 저런 걸 만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루살렘 하면은 사람들이 그 TV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는 게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거는 이제 성전 산을 이렇게 감싸는 성벽의 서쪽 벽을 그 뜻하는데 그 실제로는 60m밖에 안 됩니다. 뭐 넓은 의미로는 한 380m 전체를 그 성정산 왼쪽에 있는 380m 벽면 전체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60m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 구역, 여자 구역이 따로 있죠. 원래는 여자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일부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늘이 있는 쪽은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통곡의 벽이냐? 저기는 이제 솔로몬의 그 신성한 그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파괴된 다음에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통곡스럽다. 거기서 이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슬람한테 뭐 거의 뺏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저런 모습입니다. 저게 통곡의 벽이고 왼쪽에 있는 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저 돔이 바위의 돔이에요. 자, 이 바위의 돔을 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게 7세기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 최초의 그 건축물입니다. 우마이야 칼리프 7세가 만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슬람 기념물이죠. 그 바닥면은 팔각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나무로 돔을 깎아서 올려 세웠는데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황금 비율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위의 돔이라는 것은 바위가 있는 위에 어떤 이제 돔 형식의 어떤 성전을 만들었는데, 자, 무하마드가 하라사 동굴에서 계시를 받고 천마를 타고 이곳까지 날아와서 선사 가브리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전설에 따라서 그 돔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순례객들을 위한 이제 사원이죠. 또 기독교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긴다고 합니다. 그 돌 밑에는 그 동굴도 이렇게 있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약간 이거 설계대처럼 보이는데 이쪽은 나무돔이고요. 16개의 받침 기둥 위에 이렇게 돔을 쌓았고요. 그 밑에 그 유명한 바위가 있고 이렇게 안쪽 통로, 바깥 통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황금돔 아래는 바위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의심했을 때 아들 이삭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금 저기는 이슬람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슬람인들만 들어가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구역인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 돔을 폭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위협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슬람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정해놨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바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그 혈통인 알리를 죽이고 만든 거대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무하마드의 혈통 집안인 그 아바스의 후손이 우마이야 왕조의 이 지도자들을 싹 다 처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아바스 왕조고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이때 굉장히 컸었죠, 바그다드가. 원형의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몽골에 의해서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가 사실은 이제 바그다드고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이슬람 문화가 아주 과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뭐 문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발전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아바스 왕조 시기인데 어쨌든 이때 아바스 왕족을 세우면서 아바스 후손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스페인 쪽으로 도망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왕자 한 명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이제 세우죠. 물론 이제 우마이야 왕조도 너무 포용 정책으로 이제 다 이렇게 감싸다가 나중에
튀르크 용병들한테 이제 망하기도 하죠.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이 튀르크 용병들.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사실은 그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이 돌궐족의 후손인 튀르크 용병들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튀르크가 이제 나중에 또 세우잖아요. 자, 후 우마이야 왕조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인의 그 이슬람 왕조가 이제 오랫동안 지배했었고 스페인이라는 곳은 800년 동안 이슬람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특이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의 음식 문화와 기독교 문화 막 섞여가지고 음식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했던 곳이 그 스페인이고 지금도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후 우마이야 왕조는 750년에 아바스 왕조 시기의 우마이야 그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킨 사건 이후에 간신히 살아남은 왕자 압둘라흐만 1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런 다음에 756년도에 안달루시아, 스페인 남쪽을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과달퀴비르 강 옆에 꼬르도바라고 하는 이 비옥한 곳에 수도를 정해서 왕조를 만들게 되죠. 자, 이게 8세기에 후 우마이야 왕조가 차지했던 지도의 모습인데 북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많은 영역을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메스키타라고 해서 꼭 봐줘야 되는 그 옛날에 대모스크였다가 지금은 이제 성모 승천 성당으로 변모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저런 그 모습이죠. 반드시 이렇게 어떤 그 정원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이 메스키타는 현존하는 스페인 모스크로 이 꼬르도바 대모스크로 알려져 있고요.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스페인 국왕 카를 5세죠. 그 유명한 뭐 합스부르크 이제 후손이기도 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던 카를 5세가 이제 이 모스크를 다 없애지 않고 그 이슬람 문화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도 많다 해서 없애지 않고 그 가운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산타 마리아 성당으로 이렇게 개조를 합니다. 일부분을. 그리고 여기는 40만 권이 넘는 책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기독교 사회에서 그 책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그 예전에 집 한 채를 갖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종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스페인이 기독교 땅이 되면서 스페인 이슬람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이 만드는 기술이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이탈리아로 들어가면서 그 양껍데기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정교하게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책을 만들던 시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 아라비 책들을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뭐 결국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종이가 들어가면서인데 그 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엄청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종이를 가지고 그 문서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자, 메스키타는 이슬람 사원을 의미하는 마스지드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마스지드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모스크 하는데 원래는 이제 마스지드를 이제 나중에 모스크라는 말로 이제 변화가 된 거거든요. 마스지드의 스페인어식 말이 메스키타인데요. 이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중 아치로 기둥을 세워서 엄청나게 넓혔어요. 물론 이제 단실에 만든 건 아니고요. 저런 끝없이 그 유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막 유리방처럼 보이는 저런 이중 아치에 정말 멋있게 만든 저거를
이슬람인들은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활용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미흐랍에 굉장히, 자, 미흐랍은 뭡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장식이 말도 못하게 화려하죠. 그 위에 보면은 7개의 나무 문양을 그린 이런 그 장식이 있습니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거기 다 꽃이에요, 꽃. 나무 꼭대기에는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캘리그래프로 이 소란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를 이렇게 새겨서 하고 있습니다. 뭐 알라는 뭐 유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스페인 하면 이제 이슬람 문화가 남아 있는 그 알람브라 궁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람브라 궁전이라는 것은 이제 붉은색 도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는데요. 그 궁전을 만들 때 그 붉은색 시멘트로 이렇게 도시를 그 궁전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붉은색 도시를 의미하는 아랍어 마디나트 알람브라에서 왔습니다. 알람브라 궁전은 뭐 워낙 유명한 곳이죠. 뭐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클래식 기타 유명한 곡도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철저하게 너무나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곳입니다. 저렇게 그림처럼 사자 8마리가 등으로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이고 있는 모습도 있고, 뭐 최근에 어떤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아닌데, 예? 이슬람 사원이 아닌데 종류석, 거의 돔이죠. 저건 종류석 돔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철저하게. 예, 정말 보면은 정말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이 나무로 잘 새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그 채색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분수 정원인데, 분수가 올라와서 물이 막 떨어지는 그 소리, 이 소리가 이제 굉장히 그 예쁘게 들리거든요. 시끄럽지도 않고. 저거를 보면서 만든 게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식 곡이죠. 자, 이제 지중해의 세 번째 패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발칸반도 북쪽에 보니까 아시아 기만민족들이 지금의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불가리아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동로마에 와서 엄청 행패를 부리고 실제로 동로마 황제도 잡아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하는데 그 용병들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예요. 비록 용병이지만 이제 그 기만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해서 불가리아를 제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콘스탄티노플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남쪽도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럼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오스만한테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야, 먹자. 콘스탄티노플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합니다. 자, 22살의 정보광 메메드 2세 배를 그냥 끌고 산으로 넘겨버리죠. 대포면 깨부실 수 있다. 그 당시에 상상도 안 되는 8m 대포. 대포할만 해도 무게가 270kg. 한 번 장전을 하는데 뭐 3시간. 직접적으로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면서 중세를 완전히 접게 만든 사람들이죠.